미래에게 미래를 기본소득 창간 후 축사.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기가 힘들다.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뭐냐고 묻지 않은 지도 오래다.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목청을 높인 것도 한참 전이다. 미안해서 그렇다.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내 아들, 딸에게 물려줄 수 없어서 그렇다. 삶의 방식에서 천지자연에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돌아보니 그간 내가 보탠 것은 다 나쁜 것이었다. 호모사피엔스 탄생 이래 이처럼 거대한 단절은 없었다. 가장 큰 원인은 우리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의 미래를 빼앗아 왔기 때문이다. 개발과 성장, 발전과 풍요 명목으로 후손들의 미래를 빼앗아 왔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돌려줘야 한다. 미래 세대에게 미래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 파국을 맞을 것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길은 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 청년들이 경제적 공포에서 벗어나야 미래가 회복된다. 청년이 살아나야 노인과 어린이도 살아난다. 이제 시작이다. 기본소득은 가지 않은 길이고 갈 길 또한 멀다. 하지만 목적지는 분명하다. 모든 차이와 경계를 넘어 전 인류가 기본소득 수혜자가 되는 그날까지 가야 한다. 우리 사피엔스는 물론 무생명이 바람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인류세는 그때 열릴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자.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미래는 기본소득이다. 심장이 녹는 줄 알았어요. 방금 얘기해 주신 걸 들으니까. 낭독해 주신 이제 시는 이문재 선생님이 개간 기본소득 창간호의 축시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시집 혼자의 넓이라는 곳에 실린 시인데요. 네, 오늘은 이 시의 주인공, 그리고 이제 이 목소리의 주인공 이문재 시인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인님.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에 좀 담고 싶었던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방금 다 읽어드렸는데요. 압축하자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편리 또는 건강 이런 것들이 미래 세대가 당연히 물려받아야 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먼저 훔쳐다 쓴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미래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일단 반성이고요. 그런 반성에 기반해서 그럼 우리는 어떤 꿈을 꿀 수가 있는가. 그리고 왜 그런 꿈을 꾸어야 하는가. 그런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아직도 조금 어색하네요. 좀 앞으로 시를 잘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문호한테 이런 반성의 시. 그런 얘기를 하죠. 대문호. 문호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문제. 부끄럽게 하려고. 오늘은 이렇게 좀 색다르게 오프닝을 진행을 한 편인데요. 좀 늦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소득 상상 인터뷰의 MC를 맡고 있는 팔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문재 선생님을 함께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객원 MC는 인천 기본소득 네트워크 장시장 대표님이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본소득 인천 네트워크의 장시정입니다. 나눔과 연대를 지향하는 인천 사람연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생태계 보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행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잘 부탁드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게스트 분이 계시는데요. 콜롬비아에 이제 투어를 하고 오신 분이세요. 콜롬비아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문재 시인님을 이제 소개해 주실 차례인데요. 좀 간단하게 양력을 읊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읊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네, 이문재 선생님은 1982년 시운동 4집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생태적 상상력의 시인으로 여러 문학상을 수상하셨는데요.
시집으로는 내 젖은 구두 벗어 해에게 보여줄 때, 산책 10편, 마음의 오지, 제국 호텔, 지금 여기가 맨 앞, 혼자의 넓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문집으로는 내가 만난 시와 시인, 바쁜 것이 게으르는 것이다 등이 있습니다. 시사저널에서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현재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선생님 혹시 제가 양력에서 빠뜨린 게 있나요? 많이 있는데요. 뭐 결혼을 했느냐, 아니면 뭐 품성은 어떠느냐,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네, 품성과 결혼은 차근차근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시사저널 기자 생활이 좀 흥미로운 편인데 그 당시에 이제 김훈 선생님 영향 받고 이제 주진우 기자를 키우셨다 뭐 이런. 아니 그 김훈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건 팩트고요. 네네네. 이 주진우 기자를 키웠다고 하는 건 팩트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시? 아니 주진우 기자는 스스로 컸죠. 제가 뭐 키우고 뭐 어떻게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뭐 이미 그때부터 뭐 스스로 컸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좀 이제 기자 생활 하셨을 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실까요? 저는 대단한 기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특종을 안 했어요. 특종을 안 하기 위해서 저처럼 애를 쓴 기자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종상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았어요. 제가 호봉이 한 호봉 올랐는데 뭐 특종상 해봤자 뭐 많아야 100만 원인데 한 호봉이 올라가면 그 퇴직할 때까지 그 누적을 하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한 호봉이 올라간 이유는 특종을 안 해서가 아니라 기사를 많이 써서 그래요. 그때 별명이 제가 자동 판매기였는데 쟤는 그냥 월급만 주면 기사가 쏟아진다. 그런데 그 사실은 저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저 기사를 정말 많이 썼어요. 많이 쓴 이유가 너희들은 나가서 특종을 해라. 나머지 시사저널의 뒷페이지는 내가 다 안 메꾸겠다. 늘 기사만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뭐 술자리에 가도 여기서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면 저게 기사거리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기사를 많이 썼습니다. 빠르게. 이런 기자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특종을 하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고 대신에 기사를 많이 써서 회사로부터 혜택을 받은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쓰는 기자가 꿈이셨는지. 근데 사실 다른 분들은 시인으로도 많이 알고 계시니까 꿈은 그러면 기자를 원래 지향하셨던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1984년 10월 말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여기저기 원하면 뭐 직장 뭐 선택할 수 있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면 뭐 저 SF 같은 소리지만 그때는 뭐 대학만 나오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직장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래봬도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2급 정교사. 그러니까 뭐 안 되면 뭐 사립학교에 가서 선생님 하면 됐으니까 아주 먼 나라 얘기죠. 예. 그래도 시인의 사실 화법과 그리고 이게 문법과 기자의 문법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 둘을 병행하시기가. 전 병행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 편집국에서 쓰면 기사고 밖에서 쓰면 시고 뭐 그런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기사를 한번 다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별로 그 경계를 두지 않았어요. 그 기사하고 시하고 아주 핵심적인 공통점이 있는데 매번 새로워야 돼요. 매번. 그 공통점 때문에 저는 기자 생활을 비교적 즐겁게 했어요. 매번 새로운 걸 가서 취재해야 되고 또 새롭게 써야 하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관심사를 가져야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시하고 기사하고 별 차이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뭐 이번에 그 기본 좀 전에 읽어드렸던 기본소득 창간 축사를 그냥 시로 쓴 것처럼 기사로 쓴 건 그냥 시로 쓴 적도 있고 이거 시로 써야 되는데 바쁘니까 기사로 쓴 적도 있고 넘나들었습니다. 이거 농담으로 알아들으시면 안 되는데 저도 돌아가서 선생님의 쓰신 기사 중에 시와 같은 기사가 있는지 한번. 구글에 검색하면 한자도 빠짐없이 다 나옵니다. 예.
선생님은 그러면 이렇게 시를 쓰실 때 주로 언제 시상이 떠오르시는지요? 아니면 반대로 시가 떠오르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왜 영감이란 말을 안 하세요? 그 영감이 언제 떠오르느냐 그러면 저는 대단히 화를 냅니다. 그 영감이 떠오를 때 시를 쓰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늘 기사 생각만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사, 시 늘 생각하죠. 늘 머릿속으로 시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영감이 떠오른다, 뭐 시상이 떠오른다, 이건 저는 저하고는 무관한 일이에요. 저하고는. 예, 스승과 제자 사이에 멋있는 말이 있는데 그 제자가 스승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누가 도둑입니까? 스승이 도둑질만 생각하는 놈이 도둑이다 그랬어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많이 써먹어요. 어떤 사람이 시인입니까? 시를 쓰는 사람이 시인이 아니고 시만 생각하는 사람이 시인이다. 근데 이건 거의 진리 같아요. 축구 선수들은 늘 축구만 생각합니다. 연애하는 사람은 늘 그 사람만 생각하고, 사기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기를 잘 칠까 이런 생각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 시상 늘 지금도 시를 좀 써야 되겠는데. 저를 보고 저와의 만남을. 최근에 간행된 유시아 선생의 시집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에 선생님에 관한 시가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시 이문재 시인에게라는 제목의 시였는데 거기에 보면 대학 시절 어느 날 두 분이 만나 어떤 시를 써야 하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는 구절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어떤 시를 썼는가, 아니 어떤 시를 쓰지 않았는가를 돌아보고 있다는 구절도 나옵니다. 선생님이 돌아보시기에 선생님은 그동안 어떤 시를 쓰셨는지, 그리고 어떤 시를 쓰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우선 그 류시화 그 시인이 이 문제에게라고 한 그 시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쓴 것이기도 하고 또는 뭐 모든 시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저는 읽었고요. 제가 어떤 시를 썼는지 또 어떤 시를 안 썼는지 이건 정말 답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기자 시절에 복고일 선생을 만난 적이 있는데 소설 쓰는. 선생님은 어떤 소설을 쓰세요? 지금 비슷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그 평생 잊지 못할 답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가 읽고 싶은 소설을 쓴다. 그 말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근데 저는 아직까지 제가 읽고 싶은 시를 쓰질 못했어요. 옛날에 무슨 문학상을 받을 때 그런 아주 건방진 소리를 했었는데 정말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시를 쓰면 발표하지 않고 내 관 속에 넣어서 가져가겠다 이런 무지막지한 말을 했었는데요. 정말 그 제가 쓰고 싶은 시는 제가 읽고 싶은 시예요. 근데 아직 못 썼습니다. 오래 살아야 되겠죠. 오래. 선생님이 읽고 싶은 시도 저희들에게 공개해 주시면. 저는 그 시나 글이나 공적인 행위라고 전 미디어에 실리는 모든 그런 공적인 행위라고 뭐 말해 왔는데요. 공적이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비윤리적인 거죠. 내가 읽고 싶지 않은 시를 막 발표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윤리적인 시인이 되겠습니다. 윤리적인 시인이 되신다. 정말 이게 진담을 말하려다 보면 자꾸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요. 읽고 싶은 시 진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싶은 시가 얘기하신 대로 안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건지 좀 시의 영향력이 낮아진 시대라는 사실 표현도 한간에는 나오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시의 역할, 아까 공적인 역할이라고 하셨는데 그 공적인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그 어려운데. 근데 시의 영향력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시의 영향력이 컸던 적이 있나요? 우선은 저는 시의 영향력이 컸던 시대에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교과서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국문과 문창과가 없어지면 시는 더 저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시가 공적인 영역에서 서식한다고 생각하는데 시가 어떻게 그럼 사회적 영향력을 갖느냐. 뭐 수백만이 시를 읽는 거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쓰고 싶은 시는 그런 겁니다. 어떤 무언가 그 상상력이 필요한 영역에서 제 시를 읽고 그 상상력이 조금이라도 좀 커지고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촉진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 대학생 시절 그때 이제 외국 책들을 보면 외국의 그 인문학자들이 꼭 자기 글을 앞에 시를 한 줄씩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제 시를 좀 제대로 써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자기 책을 낼 때 한 줄을 인용을 할까. 그게 제 꿈이었어요. 아주 원대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최근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조효재 선생님 그 에코사이드라는 에코사이드 그 맨 뒤쪽으로 가면 제 시가 한 줄이 인용이 돼 있어요.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시도 쓰시면서 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이나 시창작 수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여러 인터뷰들을 읽어보니까 가장 효과적인 자기 성찰과 재탄생 방법이 곧 글쓰기라고 강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먼저 자기 성찰을 강조하시고 수업에 들어갈 때도 자기 자신과의 대면을 가장 먼저 하게끔 만들어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 수업의 의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그 의도는 대단한데요. 실제로 학습 효과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기 성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천국보다는 지옥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 성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에서부터 뭐 경제, 그다음에 뭐 교육 아니면 육아에 이르기까지 자기 성찰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그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겠는가? 저는 문학보다는 물론 글쓰기도 넓은 범주 안에서 문학에 들어가겠죠. 이른바 창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과정을 글로 엮어내는 그것이 자기 성찰하는 최고의 방법. 근데 이건 제 경험이 아니라 페니 베이커라는 미국의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책이 있는데 1999년에 지사에선가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거짓말을 해도 됩니다. 이분이 이제 정신신체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열어 가신 분이에요.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도 건강해진다. 뭐 우리에게는 아주 낯익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그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 그 책을 읽기 전부터 저는 이 글쓰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누구에게 뭐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어떤 상처, 트라우마를 글로 쓰면 정신뿐만이 아니라 신체도 건강해진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성찰은 단순히 어떤 뭐 인문학적인 차원, 추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방법은 전 인류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면역력이 좋아집니다. 페니 베이커가 그거를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피를 뽑아서 백혈구 숫자의 변화를 체크했습니다. 두 개의 집단을 모아놓고 한 집단은 아주 일상적인 글을 쓰게 하고 한 집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트라우마를 쓰게 했어요. 쓰기 전에 피를 뽑고 쓰고 나서 피를 뽑았어요. 일상적인 글쓰기를 한 집단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털어놓기 글쓰기를 한 친구들은 면역력이 높아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1년 뒤에 다시 추적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한 친구들은 계속 그 면역력이 높아졌어요. 두 분도 곧 글쓰기를 하세요. 넷플릭스보다는 글쓰기가. 네, 넷플릭스 보면 눈만 아프죠. 웬만하면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드라마 보고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나요? 다 나보다 잘생긴 사람이 나오지. 다 나보다 좋은 데서 살지. 나보다 총도 잘 쏘지. 쏘면 다 죽지. 저는 그래서 영화 잘 안 봅니다. 나보다 못난 사람이 나오는 영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근데 글을 써보세요. 그럼 털어놓기로서의 글쓰기를 하면 자존감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난 그동안 내가 하찮은 삶을 살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우리 사회 자신감 많은 사람들 대단히 많아요. 자신감만 있는 사람들은 자칫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자존감에 뿌리를 둔 자신감이
진정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우리 사회는 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지금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심해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존감이 더 떨어져요. 금메달리스트가 제일 불행하다잖아. 그래서 저는 올림픽에 안 나갑니다. 네, 지금 시인에서 갑자기 이제 올림픽을 안 나가는 이유까지 지금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마담 프루스트의 정원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내 안에 나가 다른 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예, 많이 과거의 있어요. 나를 예,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시만 그냥 읽고 있었을 때는 다른 타인을 만나는 건데 그 타인인데 또 내 안에 나 같은 느낌일 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시가 지금 이런 시대에 특히 성찰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또 글쓰기 방법으로 그런 거를 이제 다시 재탄생시킬 수 있는 그래서 피까지 맑아지고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일부에서는 이렇게 이문재 선생님의 글쓰기 일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런 걸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좀 2부에서는 선생님이 집중하시는 그 생태적 상상력 거기에 이제 좀 어떻게 그것을 실행해내고 있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2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